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참 다양한 인간 쓰레기가 있다지만 이 정도의 인간 쓰레기가 있어도 될까 싶습니다. 저는 오랜 연애를 끝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남편과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를 가지는데 남편과 온갖 힘을 쏟았죠. 그러나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건지,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되는 생각에 저는 고민을 하다가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도 들리는 말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가게 된 큰 산부인과. 그 산부인과를 통해서 저는 제가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하고 아이를 낳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다는 제 꿈은 도무지 포기를 할 수가 없었죠. 저희 부부는 그렇기에 외국까지 가서 외국 의학의 힘을 빌려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저희는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성별은 여자. 딸을 원했던 저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었고 저와 같이 아이를 기다리던 남편도 정말 뛸 듯이 기뻐해 줬습니다. 태명 햇빛이.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 저희의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햇빛이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뱃속에 있는 햇빛이와 함께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햇빛이가 괜찮은지 산부인과에 가는 날이었죠. 한 달에 한 번 산부인과에 가는 날, 평소처럼 남편 차를 타고 산부인과에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차를 타고 산부인과로 가고 있던 중 저희는 조금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아까부터 저 차 삼거리부터 계속 따라오지 않아? 검은색 차가 계속해서 저희 부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바꾸면 차선을 바꾸는 대로 따라오고 산부인과 예약한 시간은 점점 오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빨리 병원에 가기 위해서 유턴을 했을 때 저희는 저희 차에 뭔가 강한 게 부딪히는 느낌과 함께 차가 쏠렸고 차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저희 부부는 그대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좀 들어? 옆에서 들리는 남편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까 병원 아니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괜찮은지 머리에 붕대 정도만 감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저는 저보다도 바로 아기의 생사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의사가 달려왔고 저는 달려오는 의사를 보며 다급하게 저희 아기 생사를 물었죠. 의사의 표정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지는 의사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더 다급해졌죠. 저희 아기 죽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 아기에게 큰 문제가 생겼나요? 선생님,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제발 입 좀 열어주세요.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 4개월 정도시던데 안정기 취하셔야 하는데 어쩌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따님 상태가 조금 위험한 상태예요. 5개월 이상 접어드시면 안정기라서 유산 가능성이 적었을 텐데 4개월 정도라서 조금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최대한 저를 위로하려는 말과 행동을 해주시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저는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어쩌다 당한 교통사고 때문에 저희 소중한 딸 햇빛이는 목숨이 위태롭고 거기에 검사상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는 소리까지 듣고 나니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우리 부부가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계속해서 따라오는 차도 그냥 동선이 겹쳤을 수도 있는데 주의했더라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딸에게 이런 고통을 안 줬을 수도 있는데 하고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정을 위한 입원 시간들을 거치고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퇴원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다시 전처럼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뒤에서 세단 한 대가 계속 저희의 루트를 밟고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너무 가까이 붙기도 하고 저희가 차선을 움직일 때마다 계속 움직이기도 하고 저번 사고 때는 그저 우연이겠지 하고 생각한 것이 다시 발생하니까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전에 사고 당했을 때도 오늘 같은 일 있지 않았어? 혹시 모르니까 블랙박스 켜두는 거 어때? 나 너무 불안해. 불안하다는 제 말에 남편은 블랙박스를 켰어요. 차는 계속해서 저희를 따라잡았고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 한복판, 저희 부부는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렸어요. 저희 부부가 내려서 그런지 바로 뒤에 세단이 멈추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부부는 세단 유리창을 똑똑거렸습니다. 계속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계속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몇 번을 두드렸을까요? 세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면서 저희는 그야말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저희 남편 어머니께서 관리하시는 회사의 직원분이셨어요. 아저씨, 저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아저씨 짓이에요?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혹시 아저씨 아니더라도 왜 누가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큰일을 당해서 저도 많이 아팠고 아이도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상태이고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힘들게 임신하신 두 분을 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모님 뱃속에 아이가 따님이시다 보니 어떻게든 뱃속에 있을 때 제거하라는 큰 사모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최대한 빠르게 일을 처리하라고 하셔서 오늘도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이런 말들도 변명이라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입이 10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리해보니 제 뱃속 아이가 딸이라서 사람을 시켜서 시어머니께 제 아이를 주기로 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직원분이 해주신 말씀을 계속 곱씹어서 생각해보면서 제가 딸을 낳고 싶어서 딸을 낳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소중한 아이이고 저희 부부에게 겨우 힘들게 찾아와준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유산시키려 하시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딸을 낳더라도 잘 키울 수 없을 것이고 이런 할머니를 보게 하느니 아이를 꽁꽁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죠. 저는 그날로 사람을 시켜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다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잠시 시골로 내려가서 요양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죠. 혹시나 시어머니께서 어쩌다 저를 찾아내시진 않을까. 저는 섬으로 몸을 피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섬에서 혼자 힘들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저는 바로 섬의 지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다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면서 저는 정말 분노로 차올랐죠. 내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우리 딸을 죽이려고 했다니. 내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딸을 품고 나왔다면 당신은 아주 날 쥐잡듯이 하려 했겠지. 당장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장은 복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년이 지났죠. 저희 아이가 5살 정도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섬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낳았을 때만 봤던 얼굴, 걸음만 하는 것도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보지 못했던 내 아이. 아이를 안으면서 약한 엄마라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던 게, 그리고 함께 해주지 못했던 게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사악한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블랙박스 속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블랙박스를 본 순간 저는 그야말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퇴원하고 집에 가면서 벌어진 일만 녹화되어 있을 줄 알았던 블랙박스에는 제가 과거에 산부인과에 가면서 당한 사고일까지 고스란히 다 녹화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컸던 그날의 사고, 저는 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 노트북에 담았고
그 파일을 통해서 시어머니 회사를 터뜨리기 위해 해킹 쪽 일을 하시는 분을 고용했습니다. 시어머니 회사에 바로 터뜨려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급했는데 해커분께서는 다행히 시어머니 회사의 전광판 등등 모든 정보를 저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해커분을 통해서 시어머니 회사 전광판에 제가 다치던 날의 영상 등등 모든 영상을 재생할 수 있었고 회사 SNS에도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등 모든 회사를 망하게 해줄 만한 곳들에 영상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래처에도 영상을 뿌렸죠. 정말 대대적으로 난리가 난 것을 알았는지 시어머니 쪽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5살짜리 딸에게 전화를 받겠죠. 당연히 직접 보고 놀랄 수 있게 영상통화로 통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햇빛이에요. 햇빛? 햇빛이가 누구냐면서 놀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만 비추던 화면을 위로 올려서 저와 아이를 동시에 다 비춰지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이려던 아이가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신기하세요? 햇빛이는 저와 그이가 아이 임신했을 때 지었던 태명이에요. 그 일이 있고도 무사히 잘 태어나줘서 그대로 이름 지었고요. 당신 회사가 정말이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어떠세요? 당신의 추악한 실태 덕분에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던데. 한 소리 듣고 계시겠네요. 바쁘시겠다. 수고하세요. 햇빛아, 이제 할머니 전화 끊고 엄마랑 놀자.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해.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 일을 통해서 시어머니 회사는 많은 거래처에서 말 그대로 손절당하게 되었고 한바탕 폭풍이 치고 난 후 홈페이지부터 SNS까지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임산부의 차를 들이받아서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제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더 커져서 저희 부부까지 죽게 되었으면 어떻겠을까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희 아이와 저희 부부가 안전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잘 버티고 다시 우리 품에 와준 우리 딸. 이 글을 통해서 약한 엄마였어서 5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해주지 못했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잘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여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서로 아껴주는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아픔 없이 행복하게만 할 줄 알았던 저희 집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군대에 있을 때였고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재학 중에 학교 선생님이라는 놈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몹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때마침 군대로 입대한 오빠 때문에 어디 한 곳에 말도 못하고 장장 3개월 동안 그런 짓을 당했다고 하니 지금도 동생만 보면 너무 미안하고 그 힘든 시기에 같이 있어주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럽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정황도 잘 들어맞아 어렵지 않게 그 선생이란 놈을 콩밥을 먹이기는 했는데 그것보다 동생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다니던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그 이후로 집에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그 선생 또래의 아저씨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심해서 중년 남자만 보이면 손을 덜덜 떨고 숨을 잘 쉬지 못할 정도로 긴장을 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한 날에는 아버지도 피하는 동생을 보며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약도 먹으며 치료에만 3년이 걸렸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일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동생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 싶어 취업 준비도 하고
아버지도 때마침 하시는 일이 잘 풀려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가 마침 동생이 많이 좋아진 시기와도 겹쳐서 이제 힘든 일 모두 지나가고 앞으로 행복해지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바라던 곳에 운 좋게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는 입사 동기였던 그녀는 입사 초기에 힘든 일도 같이 겪고 서로 위로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란 연애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을 만큼 서로가 잘 맞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아내도 아버지가 없는 한부모 가정이더군요.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안 좋은 일로 두 분이 이혼을 하셔서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쭉 아버지 밑에서만 커온 터라 서로 더욱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결혼까지는 무탈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도 너무나 절 좋아해 주셨고 저희 집에서도 정말 딸처럼 예뻐해 주시더군요. 원하던 직장도 얻고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아버지도 이제 편하게 일하시고 이제는 상처가 다 아물어버린 것 같은 동생까지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2년이 흐르고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진 말이죠. 어느 날과 같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집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야근인가 싶어 연락을 해도 받질 않더군요. 아내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물어봤더니 아내는 그날 오후에 반차를 쓰고 일찍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장모님께 연락을 해도 모른다고만 하시고 뜬 눈으로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3시가 넘어가니 아내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놀란 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아내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면서 절 피하더군요. 그 이후로 일주일간 2번이나 아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점점 더 표정이 안 좋아져서 들어오는데 그런 아내를 보고 있자니 바람이 난 건가? 아님 무슨 사고가 터졌나? 하루 종일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고 더는 아내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요즘 항상 표정이 어두운 거냐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내는데 여보, 사실 우리 부모님 있잖아. 이혼을 하게 된 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라고만 자기에게 말했었는데 사실 우리 아빠 전과자야.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고 이후로 연락도 끊고 남남처럼 살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 아빠 지금 출소해서 나왔대. 그런데 나랑 엄마한테 찾아오더라고. 다시 엄마랑 합치고 싶어 하던데 나는 싫다고 영 끊자고 했는데 아빠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시네. 어쩌지? 미안해 여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한 시간이었는데 난데없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니 착잡하고 답답했습니다. 일단 아내에게는 내가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합치시는 거는 찬성 반대를 할 입장은 아니니 아내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반대하니 다음에 아빠를 만나러 갈 때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같이 가주겠다고 이야기를 끝내고 며칠이 지나 처음으로 장인어른을 만날 자리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먼저 자리에 나가 장인어른을 기다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법정에서 딱 한 번 본 얼굴이지만 분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이라고 나타난 아내의 아버지는 7년 전에 제 여동생을 성폭행했던 그 선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못 알아보는지 손을 내밀어 악수를 건네는데 저는 역한 게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걸 느끼며
건네는 손을 쳐버렸습니다. 아내도 놀라고 그 사람도 놀라는 가운데 저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되물었습니다. 나를 모르겠냐고. 나는 네 얼굴을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는데 나를 못 알아보겠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뜸 제가 소리를 지르니 그 사람은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7년 전에 네가 무슨 짓을 한지 똑똑히 다 기억한다라고 하니 그 사람도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니, 사위 얼굴이나 보려고 나왔는데 이게 어른한테 소리나 지르고 뭐하는 짓인가? 그리고 죗값 다 받고 나온 사람한테 기억을 하니마니 당신이 뭔데 옛날 일을 들추는 겐가? 너는 죗값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치가 떨린다. 우리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죗값을 다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제가 이렇게 대꾸하자 그 사람이 멈칫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나오기 전에 주먹을 그 사람 얼굴에 한 방 날리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뒤쫓아오더군요. 그 사람 자식이란 생각 아내도 보고 싶지가 않아 그대로 차를 몰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저를 보고 아버지와 동생은 많이 놀랐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칠 본가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희 집 벨이 울렸습니다. 동생은 확인하러 나갔고 곧이어 동생의 비명소리에 저도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은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 사람은 연거푸 저희 집 벨을 눌렀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희 집에 이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건지 대번에 밖으로 나가 그놈 멱살을 잡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아버지도 나오셔서 그놈 얼굴을 보게 되었고 뒤 아버지도 그놈 옷자락을 잡고 흔들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사과하러 온 사람한테 무슨 짓입니까? 아 빨리 놓으세요. 되려 뻔뻔하게 저희에게 소리를 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을 불렀고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 집까지 찾아올 수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곧이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동생은 그날 이후로 다시 7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밝게 지내며 지난 상처를 극복해가는 중이었는데 그날 그놈 얼굴을 본 뒤로 동생은 다시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자다가 소리도 지르기 일쑤였고 너무 겁을 먹은 탓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절대 다시는 우리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달래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따지니 자기 아빠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그래서 주소를 알려줬다는데 어떻게 제게는 이런 방구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 아내를 다시 못 보겠더라고요. 더구나 다시금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면 동생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난 뒤 며칠 뒤에 그놈이 또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감옥에서 몇 년을 죗값 다 치르고 나왔는데 도대체 나보고 뭘 더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었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딸을 이혼녀로 만들어? 네가 더 나쁜 새끼네. 나와봐. 나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밖에서 그놈의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제 동생은 거의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바로 경찰서로 연락을 했고 잡혀가면서까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집을 내놓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갔고 이혼도 별다른 문제 없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연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이지 답답하고 아내와 결혼을 한 제 자신이 죽이고 싶도록 미울 뿐입니다.